제1장 봄, 운명처럼. 2014년 3월, 어느 대학교 캠퍼스.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그녀의 코트에 쏟아졌다. 하얀 베이지색 코트는 진한 얼룩으로 물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서. 고개를 숙인 남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는 마치 한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아래가 퀭하고 표정이 어두웠다. 그 순간 주인공의 서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불쾌함도 화도 아닌 그저 슬펐던 눈빛이었다. 괜찮아요. 커피는 닦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커피 얼룩 하나로 엮인 두 사람은 같은 학과 선후배였다. 그는 복학생, 이름은 도현. 유학을 떠난 연인과 이별한 직후라고 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글쎄요. 그 사람은 내 봄 같았거든요. 근데 그 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도현의 말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며칠 뒤 도현은 학교 축제 때 기획팀을 도와줬고 서진은 도현과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새 도현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다. 서진의 집은 서울 강남.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와 무뚝뚝한 어머니. 반면 도현은 지방소도시 출신의 장남이었다. 둘의 교제를 알게 된 순간 서진의 집은 크게 반대했다. 넌 왜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니? 너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도현 오빠 없으면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뺨을 쳤고 어머니는 울었지만 서진은 결국 집을 나왔다. 월세방에서 도현과 함께 살며 대학을 마쳤고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와 생활비를 벌며 도현의 창업을 도왔다. 도현의 첫 번째 사무실은 단칸방에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였다. 서진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건네주며 말했다. 내 꿈은 오빠가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성공한 거야? 도현은 늘 미안해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나중에 진짜 좋은 회사 만들어서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생일 파티 해줄게. 서진은 웃었다. 그게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오래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된다. 제2장 여름, 뜨겁게 불타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친구 몇 명, 작은 예식장, 축가는 따로 없었다. 드레스를 입은 서진의 눈가엔 미묘한 미소와 긴장감이 공존했다. 하객 중 대부분은 도현의 쪽이었다. 서진의 부모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래도록 눈을 맞췄다. 오빠,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 뭐든 같이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 대신 입맞춤으로 대답했다. 처음 1년. 서진은 낮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현의 업무를 도왔다. 도현은 작은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1인 개발자로 회사를 키워나갔다. 서진은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사업자 등록을 도우며 말 그대로 뒤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해 도현의 사업은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전시회에서 상도 타고 투자사와의 미팅도 잡혔다.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무실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겼고 직원 1명을 채용했다. 그 와중에도 도현은 밤마다 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너 때문이야. 서진은 피곤한 눈을 감은 채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였다. 어느 여름날 도현이 회사 사람들과 워크숍을 떠난 날 서진은 홀로 작은 꽃집을 들렀다. 보라색 라벤더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라벤더의 꽃말은 기다림이었고 서진은 그 꽃을 창문 옆에 올려두며 중얼거렸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오빠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녀는 정말 그것만 바랐다. 자신의 희생이 사랑으로 보상되기를. 그러나 사랑은 때로 너무 오래 한쪽에서만 자라면 균형을 잃는다. 셋째 해 도현은 대표가 되었고 회사는 20명 규모로 성장했다. 바빠졌다. 야근도 늘었다. 주말 출근도 잦아졌다. 서진은 묵묵히 집을 지켰다. 밥을 차리고 옷을 다리고 출근하는 도현의 뒷모습에 키스했다. 하지만 도현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전화통화는 짧아졌고 메시지의 답이 늦어졌으며 집에 들어오면 먼저 샤워하고 피곤하다며 잠들었다. 서진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성공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나 어느 날 서진은 도현의 노트북에 남겨진 메신저 창을 보게 되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 윤하. 오늘도 피곤했지? 넌 예전부터 너무 무리했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구나.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엔 그 카페 어때? 서진은 핏줄이 싸늘해지는 걸 느끼며 손끝을 떼었다. 이름 윤하. 그가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 여자. 그를 떠나 유학 갔던 여자. 그 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봄이 다시 돌아온 걸까? 토요일. 도현은 워크숍이라며 외출했고 서진은 몰래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커피숍 창문 너머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봤다. 도현은 웃고 있었고 윤하도 웃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얼굴이 아닌 너무도 다정한 얼굴로.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30분을 울지 않고 바라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결혼 반지를 벗었다. 며칠 뒤 도현은 아무 일도 없던 듯 회사 일이 많다며 변명했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작은 상자에 반지를 넣었다. 그리고 생일날 아침. 도현은 또 윤하를 만나러 나갔고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이혼 서류를 인쇄했다.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집을 나섰다. 당신을 위한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갈게. 제3장 가을 바람이 분다. 이삿짐은 없었다. 서진이 집을 떠나기까지 들고 나간 건 작은 캐리어 하나. 거기엔 몇 벌의 옷, 여권, 노트북, 그리고 오래전 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사진은 공항 쓰레기통에 조용히 버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여는 어머니의 눈가엔 당혹스러움이, 아버지의 얼굴엔 말 없는 탄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는 묵묵히 수건을 내주었고 아버지는 들어가 쉬어라 라고만 말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공허함과 무너진 신뢰의 잔해였다. 며칠 후 친구 수빈이 찾아왔다. 정말 괜찮아? 도현 오빠. 아니, 도현 씨가 그렇게까지? 서진은 작은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날 떠난 게 아니야? 내가 그를 놓아준 거야? 수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서진은 침묵 끝에 말했다. 해외로 가려고 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어. 도현 옆에 있을 땐 그게 사치 같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수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늦지 않았어.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 3개월 후 서진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 예술대학에 합격했다. 전공은 공간 연출 디자인. 예전부터 좋아하던 분야였다. 그녀는 유학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부모님에게도 잠시 여행이라 둘러대고 떠났다. 토론토의 첫 겨울은 참 추웠다. 하지만 서진은 거리를 걸으며 생전 처음처럼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혼자여서 자유로웠고 자유로워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즈음 도현은 연락을 수차례 남겼다. 서진은 받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몰라서 말 안 했지? 도현 씨, 그 여자랑 결혼했어. 그 여자 임신했대. 서진은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어떤 슬픔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이라면? 나는 이제 상관없어.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다. 누군가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일 수 있다. 이제는 내 계절을 산다. 그녀는 토론토에서 점점 삶의 뿌리를 내려갔다. 조별 과제에 시달리며 친구들과 밤을 새우고 작은 전시회에 참여하며 지평을 넓혀갔다. 하루하루 그 사람의 아내였던 시간을 벗어던지고 서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가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제4장 겨울, 떠나가는 계절. 겨울, 토론토. 하얗게 쌓인 눈 사이로 그녀는 매일같이 걸었다. 비틀거리던 마음도 떨리던 다리도 이제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탰고 밤에는 수업 과제를 하며 늦은 새벽을 맞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하곤 했다. 춥지만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계절이니까. 가끔 한국에서의 일들이 떠오르곤 했다. 결혼식 날 도현의 손을 잡았던 순간, 새벽 라면 하나에 웃던 순간, 그의 뒷모습에 입맞추던 하루들. 그 모든 것이 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려갔다. 그 즈음, 서진은 현지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다. 주제는 기억을 담은 공간. 그녀는 과거를 형상화한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잃어버린 봄이라 이름 붙인 그곳엔 따뜻한 빛, 흔들리는 나무 모형, 그리고 구석진 의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노인이 다가와 그녀에게 물었다. 왜 의자가 하나뿐이죠?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자리는 저였어요. 기다리는 자리. 하지만 지금은 비워두는 자리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당신 자리는 어디 있죠? 그 말에 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아마도 저 너머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 작은 전시회에서 서진은 지역 언론에 소개되었고 SNS를 통해 그녀의 작업이 퍼지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서진은 교수의 추천으로 대형 디자인 회사의 인턴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서진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절이 흐르고 있었다. 도현은 결혼했다. 유나가 임신했기에 선택한 결혼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였다. 유나는 회사에 입사했고 도현의 옆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씩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지인들을 영입했고 팀 구조를 개편했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불만은 쌓였고 핵심 멤버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유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다시는 떠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서진아, 너 지금 앉아 있어? 왜? 도현 씨 회사 파산했대. 투자자들도 다 빠졌고 유나 씨는 하반신 마비래. 도현 씨가 그녀를 칼로 찔렀대. 서진은 말을 잃었다. 죽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졌대. 도현 씨, 경찰에 자수했대. 한참을 침묵하던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게 되었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시간 속엔 도현이 없었고 유나도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이메일을 열었다. 거기엔 도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서진아,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넌 모든 걸 줬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걸 알아채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 제5장 다시 피는 봄. 토론토에 봄이 왔다. 지난 계절의 눈과 침묵이 물러가고 거리엔 연분홍 튤립이 피었다. 서진은 이제 마치 현지인처럼 도시를 누볐다. 영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기류를 읽는 감각은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한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브랜드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이름이 점차 업계에 알려지면서 매거진의 인터뷰도 실렸다. 저에게 디자인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공간을 짓고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축하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엔 도현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단 하나의 문장. 이제서야 너의 이름이 보여? 서진은 그 문장을 조용히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두었다. 그 즈음 그녀의 전시회에 초대된 어느 한국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서진 씨의 공간엔 상처를 알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색이 있어요. 서진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도 보완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으로서 충분했고 자신으로서 완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그녀는 서울로 잠시 돌아왔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5년 만에 귀국이었다. 친구들과의 재회, 가족과의 식사, 거리의 향기들,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날 홍대 앞 카페. 흩날리는 벚꽃 아래 문을 열고 들어선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도현. 깊게 꺼진 눈, 마른 얼굴,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그 눈빛.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웃었다. 아주 작게. 서진도 웃었다. 아주 천천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커피향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계절엔 당신이 있었고 지금 이 계절엔 내가 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제6장 에필로그. 지나간 봄에게. 봄의 끝자락. 다시 캐나다. 서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앞엔 막 출간을 앞둔 자신의 첫 에세이 원고. 제목은 아주 간결했다. 그해 봄, 너를 보내다. 그 안엔 그녀가 겪은 시간들, 잃어버린 것들, 다시 되찾은 자신이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기록. 책날개에는 작가 소개가 짧게 적혀 있었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패, 그리고 가장 눈부셨던 시작을 경험한 디자이너이자 작가. 지금은 오롯이 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출판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어떤 문장이 흘러나왔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을 사랑하세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창밖엔 또다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과거의 도현이 아닌 미래의 자신과 마주한 꿈. 그녀는 미래의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아질까?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다. 우린 이미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작업실로 향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제는 자기 발견. 거울 앞에 선 서진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안녕, 나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날의 벚꽃은 예전보다 조금 더 연하고 바람은 덜 매서웠다. 그녀는 봄을 다시 피워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향기로. 그해 봄, 너를 보내다. 끝.